조청년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을 국회의원 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윤미향이가 조청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지금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랬는데 과태료는 벌금도 아니잖아요. 뭐 통일부야 규정상 이 정도밖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뭐 통일부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통일부는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향이가 이게 논란이 되자 아니 민단에서는 나를 초대도 안 했어요 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3.1절 때요. 민단에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초청을 개별 국회의원들한테 초청장 보내는 게 아니고 한일의원연맹에 공문을 보내요. 한일의원연맹에 보내온 공문을 보고 아, 나 여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1일 간도대지진 추도식 때도 민단은 한일의원연맹 및 간부진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회장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민주당의 윤호중 간사장이고요. 국민의힘의 배현진 간사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해서 한국 정부가 후원한 민단 추도식에 참석했어요. 민단 관계자는 이렇게 한일의원연맹 간부진에 대한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 이외에 개별 국회의원들한테 초청장 보낸 적 없다. 그러나 누구든 오면 환영이다. 그런데 이 윤미향이는 청년에 갔다 왔잖아요. 조청년에 갔다 오면서 민단에서 초청하지 않아서 내가 민단을 안 갔다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총련. 이 윤미향이는 올 3월 1일에도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단 초청장 없이 안민석이하고 윤미향이 민단 주최한 3.1절 행사에 또 갔었어요. 그러니까 빤히 아는 거예요. 민단은 개별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 행사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면 그쪽에서 환영해 준다. 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민단 주최 행사가 아니라 총련 행사에 갔어요. 그리고는 논란이 되니까 민단에서 초청장이 없어서 라고 거짓말 해명을 한 겁니다. 이 총련 주최 모임에 윤미향이가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이 정의기억연대에 윤미향이 다음으로 후임 이사장을 맡은 이나영이라는 자, 중앙대 교수인데 이자도 같이 갔어요. 이나영이 이자의 사진을 보면 가슴 오른쪽에 후쿠시마 방류 반대하는 핵 표시물 배지가 착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윤미향의 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 조청년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인 총련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언행을 한 윤미향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제명을 하려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됩니다. 제소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끼고 있는 이 문재인이 이번에 홍범도 가지고 꼈는데 홍범도 뼛속까지 공산당이다. 그 홍범도가 죽었을 때 부고를 보면 이건 뼛속까지 공산당이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홍범도 스스로 우리의 적은 가면 공산당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가면 공산당원, 가짜 공산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적은 가짜 공산당원이니까 이자가 공산당원이 확실하고 공산당원의 아이덴티티가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홍범도가 독립운동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소련 공산당 당원, 소련 공산당 군인이었던 이력 때문에 육사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런 미온적인 대처로는 안 된다. 독립운동은 무슨 독립운동.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당이었다. 이자는. 일제와 싸운 것도 공산당으로서 싸운 거지 대한독립군으로서 싸운 게 아니다. 그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이 일단락된 후, 그러니까 이 자유시 참변은 쉽게 말하면 소련 공산당이 한국 독립군을 무기를 내려놔라고 했는데 우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총을 들었는데 왜 무기를 내려놓냐 하고 저항한 독립군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자유시 참변이 일단락된 후인 2021년 9월에 홍범도 스스로 고려공산당 간부다라고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고려공산당은 여기 고려가 우리나라 고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려 노동 군중에게라는 문건을 발표했는데 이 문건에는 우리의 적은 일본 침략주의자뿐 아니라 동족 내부의 동족 한민족 내부의 관료 유산자 외홍 내백 외홍 겉으로는 붉은데 내백 안으로는 하얀 가명 공산당원들이다. 이 자가 철저하게 뼛속까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뿐 아니라 동족 내부의 자유주의자들도 자기들이 적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자유시 참변 이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에 적극적으로 가담 안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고 내용, 홍범도가 죽었을 때의 부고에도 보면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홍범도를 소련 공산당이 추모하는 부고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홍범도가 공산당 선택한 것은 독립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산당이었고 공산당이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니까 공산당원의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독립군과 함께 했을 뿐이다. 완전히 본말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홍범도는 볼셰비키즘의 신봉자다. 추앙, 가당치도 않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 홍범도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아니라 왜 중국이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홍범도 논란에 중국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그러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 보훈 업무에 웬 중국이 훈수를 두려고 그러냐. 대한민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 받을 이유 없다. 불용취회. 상대방 간섭 허용하지 않겠다고 중국이 계속 떠들고 있는 불용취회를 중국에게 돌려주겠다. 이 홍범도에 대한 좀 더 사실에 근거한 역사 정리가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육사 교정에서는 흉상을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그 육사 교장에 있던 홍범도 이전은 일단락이 되지만 과연 이 홍범도 이자를 이중서운까지 해서 그 대한민국 장으로 만들고 굳이 이자를 육사와 국방부 앞에 흉상을 설치한 이 문재인이에 대해서는 홍범도를 소재로 대한민국 체제를 사실상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문재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 이재명 따위에게 신경 쓴다고. 이자가 말이에요. 이게 단식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중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하루에 한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를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사라져 버리는 동안에 이자가 단식이라고 하니까 안 먹겠거니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아니 이자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면 안 믿잖아요. 지가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좋아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아냐. 뭐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내가 단식한다 그러는데 진짜 단식하는 줄 아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보통 단식 투쟁을 하면 24시간 어딘가 공공의 장소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고 싶어도 몰래 먹다가 들키지. 그 이자는 뭐 국회 대표실에 가거나 뭐 집에 가거나 하니까 뭐 들키는 거 염려할 것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자도 이제 이렇게 단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지 이재명 측에서 설명하는 말은 이래요. 밤 10시부터는 실내로 간다. 왜? 천막 앞에 방문자가 많고 밤이 깊어지면 신변의 위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만 들으면 아 맞아. 밤 11시 12시에 그 국회 컴컴한데 혼자 있으면 누가 가서 뭐라고 해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아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자, 국회는 경호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국회 경호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4시간 국회 경비를 하고 있는 곳이 경호실이에요. 국회 경호실. 오후 11시가 되면 이런저런 일로 또는 뭐 국회 잔디 앞마당 잔디가 좋아서 그냥 바람 쐬러 시민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원 국회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국회 경호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은 예외죠.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밤 꼬박 새면서 법안 만드는 거야 쫓아내지 않죠. 그러나 국회 출입증을 갖지 않은 면회객이 그 면회할 때 받는 그 출입증만 가지고서는 11시에는 다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다 전화번호까지 쓰기 때문에 그거는 면허증을 받아가지고서 밤을 한번 새보겠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 경호실은 12시간 국회 경비를 해왔고 오후 11시면 국회 안에 있는 방문자를 전부 내보낸다. 그러니까 밤에 누가 와서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실내 들어간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 말 자체가 안 된다. 야당 대표를 경호하라는 따로 무슨 프로토콜이나 매뉴얼 같은 거 없다. 국회 청사 관리 규정에 따라서 경호와 방어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면 국회 내 국회 정문과 그 벽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방문자를 모두 내보낸다. 그런데 왜 이재명 측에서 갑자기 신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실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러는지.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것들도 그 규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김한규라는 자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김한규라는 자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나도 그 특검 할 때 국회 밖에서 자본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회관과 본회의장 바깥에. 근데 국회 경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가. 국회에서 자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밤이 무서워요. 밤이 무서워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라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밤이 무서워요. 여기는. 너무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밤 10시부터는 실내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킬 때 24시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농성했던 거 기억하시죠? 24시간. 황교안 대표는 국회도 아니에요. 청와대 앞에 그 엄동설 안에 그냥 찬 아스팔트 위에 그 종이박스 몇 장 깔고 거기서 8일 동안 단식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국회는 밤이 무서워요. 밤 10시에는 실내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서 이 단식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의 거짓말, 수상한 행적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임미향이가 허접한 무슨 뉴스공장 유튜브인가에 출연해가지고 민단이 조총련과 민단과 조총련이 같은 날 똑같은 성격의 행사를 했고, 이 민단 주최 행사에는 한일의원연맹의 회장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윤미향이가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 줄을 몰랐다,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지난 2일 3일 전에 페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민단에서 추도 행사가 있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 그래서 안 갔다. 자, 3일 전에는 민단 행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민단이 나를 초대를 안 해서 못 갔다 했다가 3일 만에 민단 주최 행사가 있는 줄을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외교부 주일 대사관 쪽에다가 느닷없이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뭐라고 그랬냐? 민단 주최 행사는 사실 몰랐다. 제가 일본에 간다고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한국 대사관에서 제게는 민단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아니, 윤미향이가 뭔데? 대사관이 이자가 뭐하러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 일정을 다 알려줘야 됩니까? 차 가지고 가서 의전한 것도 지금 짜증이 나는 판에, 대사관이 윤미향이 개인 비서들입니까? (2일) 3일 전에 올린 페북에는 민단에서 추도 행사가 있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이 사람들이 내가 종북주사파라고 안 부르는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의 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민단 행사에 간 정진석 의원이나 다른 몇 명의 의원들이 민단으로부터 개별 초청을 받고 갔냐? 아닙니다. 민단은 개별 초청하지 않아요. 한일의원연맹 측, 국회 측에다가 이런 행사를 하니 참석하신다면 환영하겠다, 이렇게 일반 공지하는 겁니다. 이 윤미향이가 지금 정의연의 그 전신인 정대협, 정신대 무슨 대책 무슨 협의회 같은 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에서도 대표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윤미향이는 조총련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총련이 어떤 데인지를 몰랐을 리가 없죠.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조총련의 북한 학교에 이 정대협, 정의연 시절에 엄청 자주 거액의 돈을 후원을 합니다. 2016년에 5천만 원, 2018년에 3천만 원, 2018년 태풍 때 또 따로 1,000만 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 조총련 계열 북한 학교에 마스크까지 후원합니다. 우리 그때 마스크 줄 서서 2시간씩 기다려서 달랑 5장 샀죠. 바로 그때 마스크를 구해가지고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 학교에 보냅니다.
또 윤미향이는 이 정의연 이사장으로 있을 때 조선학교에 직접 방문해요.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 조선학교는 교실에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초상화 걸어두고 애들한테 주체사상 공부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북한 학교라고 불리기도 하는 학교입니다. 윤미향이는 2018년에 태풍 제비로 조선학교가 피해를 입자 오사카 지역에 있는 조선학교를 돕기 위해서 직접 성금을 들고 찾아가는데 이때는 혼자 가지도 않고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길원옥 이 두 할머니와 함께 오사카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그때 일본 정부는 제1조선학교는 전혀 지원하지 않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윤미향이는 그때 50만 원 기부했습니다. 자, 김복동 할머니가 이런 사정을 어떻게 할까요? 정의기억연대가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면서 만든 김복동 장학금도 있어요. 이 김복동 장학금은 조총련계 조선학교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왜냐하면 김복동 할머니가 제1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써달라면서 5천만 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정의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총련계 제1조선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에 2명, 2018년에 6명, 2019년에 9명한테 각각 25만 엔씩 장학금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가 전달이 된 겁니다. 또 2018년 11월에 암 투병 중이던 김복동 할머니가 병상에서 또 3천만 원을 내놓았어요. 이 3천만 원도 대부분 제1조선학교 학생들한테 쓰였다고 합니다. 야, 윤미향이, 정대협, 정의연, 야, 이것들 정말 심했다. 그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 돈 받아가지고, 보상금이죠.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윤미향이가 나는 당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어디를 가든 조총련은 있다. 나는 조총련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추모식에 간 거다. 난 당당하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또 이렇게 윤미향이가 떠벌리고 다니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이라는 자 있죠. 뭐 여기 무슨 세월호 리본인가 아직도 달고 다니나 모르겠네. 주렁주렁 달고 다니나. 이 박주민이가 반국가 행위라고 단정 지을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게 뭐 있냐. 그런 성격의 단체 행사 같다고 해서 반국가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박주민이가 무슨 변호사인가 그런 모양인데 이 법도 이렇게 모르는 자가 무슨 변호사를 하는지 모르겠네. 반국가 단체와는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통일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만나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윤재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 이건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다. 지금 윤미향이가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른 채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비겁한 행위다. 지금 윤미향이가 조총련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조총련이 주최한 것도 아니고 조총련은 여러 시민단체 중에 하나였다고 강변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 추진위가 그럼 뭐냐? 간도학살 100주년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여기 공동대표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대부분 일본인들인데 일본에 있는 제1동포 또는 조총련 간부들인데 그중에 한충목이라는 사람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인 한충목이라는 사람이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럼 한충목 이 사람은 누구냐? 한일 정보당국은
이 한충목이 총련, 조총련과 북한 당국과 관계를 맺은 점에 주목하고 북한 측과의 접선 여부, 소통 내용 등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충목은 2004년부터 3년간 중국,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해 들어와서 메가드 동상 철거투쟁, 주한민군 철수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로 2010년에 잡혀서 구속 기소돼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된 국사범입니다. 또 이 한충목이라는 자의 그 아내는 손미희, 뭐 시민단체 대표를 하는 모양인데, 이 손미희는 윤미향이가 활동했던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이었습니다. 윤미향이 대표일 때 대외협력위원장. 이 손미희의 남편인 한충목이 추모 집행위원회 공동대표였어요. 그런데 뭘 행사를 몰라? 이 한충목은 과거에 자랑하듯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떠벌린 적이 있습니다. 아유, 뭐 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 한 100번 넘게 갔다 왔지. 아, 이거 다 통일부 허가 없고 합법적으로 갔던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자가 왜 감옥 갔을까요? 5번이 통일부 허가 박 행동이었기 때문에. 윤미향 사건은 그냥 어쩌다 나온 일탈 행동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종북 주사파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의 단식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정말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정말 전 국민과 전 세계를 여러 번 웃기고 있는 이 단식 쇼, 단식 헐리우드 액션, 이 보면 야, 저건 창피하지도 않나? 어떻게 저런 식의 쇼를 하지? 그렇게들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 조잡하고 뻔뻔한 이 단식 쇼를 통해서 이미 자신이 목적한 정치적 이익은 다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목표가 뭐 별거겠어요? 우선 검찰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안 가고 싶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내에서 자꾸 나더러 물러나라 그러는데 그것들 입 좀 닫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야, 내가 지난번에 청동훈 때렸는데도 개딸들이 100명, 200명도 안 왔다. 여기 큰일 났다. 이거 다시 결집시켜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이미 다 달성이 됐어요. 우선 비명계 반명계가 이재명 물러나는 소리 이제 더 이상 못하죠. 지금 며칠 동안 그런 소리 없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이, 이해찬이, 뭐 박지원이 이런 것들이 일제히 뭐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기를 하고 뭐 이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대면서 이재명 중심으로 우리는 단결해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4일날 꼼짝없이 검찰 나가서 수사 받아야 했는데 그거 안 나가고 버텼잖아요. 재판도 지금 단식 후유증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은 안 나가도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자가 단식 쇼를 하면서 애초에 이 목적으로 했던 정치적인 이익은 다 챙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멈추면 좋겠는데, 이자가 대책 없이 저질러 놓는 바람에 이제는 여기서 멈춰도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쓰러지기 전까지는 멈추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아마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또 이 이재명이 속도 모르는 이 종북 주사파들이 너도 나도 지금 이재명이한테 보여주기식 과잉 충성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누가 더 험한 말 하나,
누가 더 선동적인 말, 자극적인 말 하나 경쟁이 붙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탄핵하자 막 이런 주장들이 국회에서도 막 나오게 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촛불문화제를 이것도 참 황당해요. 언제까지가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뭐 엉엉 울면서 지금 이재명 결집을 위해서 호소하고 다닐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라는 자는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정권보다 더 무도한 독재 정권이다. 이런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를 합니다. 누구? 이재명 들으라고. 개딸들 들으라고. 서영교라는 자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면 개딸들이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탄핵! 이렇게 응답하죠. 서영교 점수 많이 따겠네 이번에. 이해찬이는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다 이랬어요. 그러자 이재명이가 맞습니다. 이건 연성 독재죠. 또 이러고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년 선거를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좀 제정신 가진 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야, 대통령 탄핵 외치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 중도표들 표만 도망가지. 이게 개딸들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이런 강경한 거친 얘기들을 하는데, 개딸들한테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보고서 중도파들이 시급해서 도망가는 거는 왜 안 보냐. 이러다가 진짜 선거 다 망치겠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이는 단식 촛불문화제 총동원령을 때렸어요. 이재명이가 단식을 끝낼 때까지 매일매일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저녁 7시에. 수요일만 빼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수요일 날은 왜 빼나 모르겠네. 우선 17일까지 수요일만 빼고 평일 오후 7시 1시간씩 촛불문화제를 한다. 이게 촛불 들려면은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들이 밤은 무섭다며 국회. 그러니까 너무 늦게도 하면 안 돼. 무서운 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딱 1시간만 하고 얼른 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 지역협의회에다가 때렸어요. 시도당별 200명 이상씩 동원하라! 17개 시도당에 동원령을 내렸어요. 이 총동원령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당장 겁이 나니까. 그러지만 속으로는 볼멘 소리들이 나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 대표 검찰 수석 때 또 주말에 후쿠시마 집회 때 지지층 결집 규모가 이게 기대에 미치지 않았지 않았냐. 아니 그런데 또 무슨 동원령이야. 이러다가 진짜 사람 몇 명 안 모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상황에서 개딸들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당 전체가 이거 동원령을 내릴 상황이야 이게? 라고 하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재명이는 지금 신이 났을 거예요. 연일 자기를 보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직 쌩쌩하다. 아직은 쌩쌩하다. 이 개딸들은 이재명이 천막에 와서 일단 엎어져 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더 험난하고 힘들다. 난 아직 쌩쌩하다. 뭐 그러고 다닌답니다. 서영교,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윤재가 한 10여 명 의원들이 지금 동조단식을 했거나 할 예정이에요. 이재명이가 참 이자가 진짜 양아치 대장이에요. 보면 촛불문화제가 끝난 뒤에 단식 농성장에서 이제 옆에 있던 윤영덕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냐?
그저 동조단식하는 의원들 명단 누가 관리하냐? 그거 관리 잘해야 돼. 빠지는 사람 없도록. 이렇게 지시했어요. 야, 이거 이재명이가 이렇게 한마디 했으니 이제 동조단식 하루 정도 릴레이 할 텐데 동조단식 안 할 수 있습니까? 내년 공천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예약표에 이름을 올려놨답니다. 이 신앙님의 책값 때문에 정말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어떤 자는 책 한 권 쓰면은 1억 6,500만 원을 버는데. 근데 이 안민석이가 이 문제 가지고서 뭐 어디 YTN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아, 김만배 그 사람은 50억도 그냥 쑥쑥 주는 사람이에요. 아, 1억 정도야 뭐 껌값이지.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진행자가 물어요. 그 50억 클럽 말하는 겁니까? 그럼요. 50억도 주는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줄 수 있죠. 그것도 책값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는데요. 이걸 이제 김만배를 변호한답시고 안민석이가 떠들어댔습니다. 우선 안민석의 말은 틀렸습니다. 50억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대장동 일당들이 어떤 자들인데 50억을 뭐 그냥 아무한테나 막 줍니까? 다 노리는 게 있어서 자기들 혹시 잘못됐을 때의 방패막이로 또 박영수와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투자 컨소시엄 구성이니 뭐니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냥 준 게 어디 있어요? 뭐 김만배가 통이 커요? 웃기는 소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리고 신앙님의 책이 무슨 대단한 책이라고 1억 6천만 원씩 주고 세 권을 사냐? 혼맥에 관한 뭐 그런 책임 모양인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이다. 근데 신학님이는 이거요 한 세트 제본하는 데만 100만 원 들어요. 책값이 무슨 1억 5천만 원이냐 하겠지만 저는 그 돈도 싸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신학님 이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정가는 얼마길래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온 서점을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 책 아예 시중에 풀질 않았어요. 대형 서점에는 등록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서점을 통해서 팔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지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받고 팔고 그리고 김만배한테 세 권에 1억 6,500만 원 받고 파는 거가 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와, 진짜 황당한 출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을 구할 수 없으니까 검사가 이런 혼맥 지도 뭐 이런 거 책들이 많거든요. 그 대충 비슷한 책, 비슷한 두께, 비슷한 책을 서점에서 구해서 보니까 시중 정가는 한 18,000원 정도 되면 살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신학님이 이 정신세계가 참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뻔뻔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자 내일 검찰이 좀 나와서 좀 보자 그 소환통보했답니다. 그 신학님이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나흘 전에 이루어졌어요. 신학님이를 불러서는 정치권과의 연관성 등등을 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이번 이 대성공작과 아주 유사한 판박이 사건이 10년 전에 성남시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2014년에 이재명이가 2010년에 성남시장 된 다음에 2014년에 재선 도전하거든요. 거기서 성공해서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에 가는데 2014년에 그때 선거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상대가 신영수라는 우리 쪽 국회의원 출신의 시장 후보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재선인가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영수 후보. 그래서 굉장히 불리했어요, 선거가. 그러자 이 정진상 등이 그때 이재명의 그 형수 욕설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막 알려졌던 시기거든요. 그러자 이것들이 어떻게 덮어 씌우기를 했냐 하면 경쟁자인 신영수 후보 가족이 신영수 후보의 동생인가 누군가가 이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유포했다는 식으로 YTN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YTN이 보도를 해줘요. 그 당시 YTN 기자가 배모라는 자인데 이 자가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예요. 야, 진짜 이것들 정말 이것들이야말로 정말 돈맥 혼맥으로 얽혀있는 것들 같아요.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욕설했다는 관련 녹음 파일을 불법으로 유포해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이 배모라는 자가 YTN 동료기자 김모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YTN은 선거 전날, 압사하죠? 선거 전날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에 이 배모라는 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라는 자를 불러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YTN에 허위 제보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유동규는 그거 YTN이 그 허위 보도를 하자마자 정진상이가 야, 좋다, 최고다, 이렇게 아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선거에서 이재명이는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10년 전에 한번 해본 거예요. 선거 막판에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공작을 해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 9월부터 다 그거 염두에 두고 이거 다 경험했던 자들이잖아요. 염두에 두고 가짜 인터뷰 딱 만들어 놨다가 선거 3일 전 딱 살포하고 집중적으로 제2의 드루킹들을 동원해서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그리고 후보가 그거를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개발했다고 하는 미사일이 사거리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정말 우연의 일치가 계속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북한이 이 러시아의 그 무기 설계도를 해킹해서 그 설계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무기, 쌍둥이 같은 무기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해킹해서 무기 기술을 빼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푸틴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뒤로는 러시아 방산업체의 기술을 탈취해서 판박이 미사일, 판박이 전차, 판박이 위성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해커 부대가 지대공 미사일 개발로 유명한 러시아 알마즈 안테이즈라는 회사의 내부망을 뚫고 해킹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에서 8월입니다. 이들은 2019년 중순에는
러시아의 3.5세대 주력 전차인 T-14, 아르마타 등을 개발 생산하는 우랄 박원자보드의 설계 도면도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은 극초음속 ICBM 등 첨단 무기 관련 방산 업체들도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러시아는 최고의 무기 판매처이자 우방이자 동시에 기술 탈취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러시아가 북한한테 뭐든 하여튼 좀 지원하고 싶고 생색 내고 싶겠죠. 근데 대놓고 주면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되거든요. 해킹 당해줬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킹 당해주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리고는 좀 뭐 북한이 해킹했는데 우리가 당한 피해자야 라고 변명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그 방산 업체가 이렇게 손쉽게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판박이로 사거리까지 똑같은 미사일을 만든다는 것은 설계도 전체가 해킹당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 방산 체계를 조금만 알면 일부 해킹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다 정말 몽땅 털어가듯이 해킹할 수가 없어요. 곳곳에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증거는 없지만 푸틴이 김정은이한테 야 와서 대충 해서 가, 내 모른 체 해줄게 라고 해킹을 당해줬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푸틴의 그 음흉스러운 이 성격을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다.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지워라. 지금부터 대선 공작과 관련된 논평을 하겠습니다.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지워라. 이 김만배, 대선 공작의 주모자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0월, 사실 대장동 의혹은 저 이낙연이 쪽에서 먼저 터뜨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거졌어요. 2021년 9월 10월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 얘기하라. 이 김만배의 이 말이 일종의 그 지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성문이, 화천대유 대표, 남욱이, 조우영이, 이런 자들의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이 자들의 언론 인터뷰에는 대장동 몸통 이재명 아니에요 라는 주장들이 일관되게 깔려 있습니다. 또 김만배가 대선을 앞두고 함께 기소됐던 남욱이나 유동규에게 법정 대기실에서, 그러니까 유동규가 마음을 바꿔먹기 전인 것 같습니다. 법정 대기실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잘 견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 입단속들 해. 김만배가 주도한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지워라 라고 하는 것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가 가짜 인터뷰를 아예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렇게 김만배가 9월 15일 날 언제 쓸지 모르는 이 가짜 인터뷰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3일 후 2021년 9월 18일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이가 언론에서 나는 이재명을 몰라. 공무원 정치인과 결탁해 부정행위 한 적 없어. 라고 이재명을 자꾸 대장동에서 빼내려고 그래요. 그 한 달 후인 2021년 10월 18일 남욱이가 미국에 도망가 있다가 들어오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남욱이가 내가 아는 한 이재명은 그분이 아니다. 그분 하는데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2021년 10월 26일 날 조우형이가 그분 하는데 그분은 100% 유동규 씨지. 유동규 씨의 일탈행위지. 라고 떠듭니다. 이게 김만배가 딱 지침 주자 대장동의 그 김만배 똘마니였던 이성문이 남욱이 조우영이가 일제히 각 매체를 통해서 한국일보, JTBC 이런 매체를 통해서 대장동에서 이재명 이름을 지우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하면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가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직후에 그 인터뷰의 게시글과 추천수를 조작했던 자 여러 사람이 조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30대 남성인데 경기도 의왕에 살고 있는 이 30대 남성은 자기 집에서 MLB 파크에 올라온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유죄를 받은 겁니다. 이자가 이 댓글수 조작을 한 날짜는 뉴스타파가 3월 6일 날 공개한 그 다음 날 3월 7일입니다. 이 박모라는 이자는 3월 7일 오전 3시예요. 이자들은 그러니까 잠도 안 잤어요. 대선 며칠 앞두고는 아예 잠도 안 자고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이 드루킹, 제2의 드루킹들을 자처하면서 여론 조작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7일 오전 새벽 3시쯤에 이 게시글을 본 다음에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수를 조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어서 녹취록 보고 마음 돌아선 분 있나요? 라는 게시글을 또 이자가 별도로 작성하고 녹취록 보고 마음 돌아선 분 있나요? 라는 글을 열람하면 그러면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게시글 추천이 하나씩 자동으로 올려지게 되는 스크립트를 삽입했어요. 그래서 오전 3시 12분부터 오전 3시 15분까지 딱 3분인데 이 3분 동안에 추천수 73회를 조작했어요. 이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개딸들이 이 당시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별것도 아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추천수 조작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뉴스타파 3월 6일 보도 직후 3월 7일, 3월 8일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 종북 주사파들이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 댓글 조작에 올인해서 막판 뒤집기를 했던 정황이 이 박모라는 자의 재판을 통해서 그 일각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SNS에 이 종북 주사파 활동가들, 드루킹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상파 종편도 다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방송심의위원회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의 적절성을 긴급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MBC TV의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을 포함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긴급 심의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관계자들은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방심위가 직접 심의할 수 없지만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은 방심위 방송 소유에서 다룰 수 있다. 보고 관련 보도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방심위 결정은 제일 낮은 단계 문제 없음. 의견 제시 권고. 이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법정 제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이렇게 높아져 가는데 이 방심위원들은 가장 높은 단계 징계인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징계를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이것을 보도한 공중파 종편의 기자 7명을 오늘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갈 사람이 원영섭 단장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 방송에 와서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 오랜만에 제가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 예전에 한 20, 30년 전이죠.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미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이 했던 적이 있는데 저 정말 오랜만에 이제 대한민국도 할 말은 하는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과정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한중회담을 했는데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할 때 이 회의에는 중국의 리창 총리 그리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의 이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자, 원탁회의였을 텐데 원탁회의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보통의 회의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참석자가 많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중국의 리창 총리가 있고 여기에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이 있어요. 이들을 앞에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 그것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딱 지목한 겁니다.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왜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위협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제재하기 위한 유엔 제재 안보리 결의가 있었지 않냐? 그 결의 안에 함께 참석했던 중국과 러시아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라도 나서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냐?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 대표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중 아세안 한중 회담이 51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에게 이렇게 다시 주문합니다. 북한의 핵이 한국과 중국 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핵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핵심 이익과 우려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입장 알겠지만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너무 세게 좀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마침내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 주변 강국들에게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과 또 리창 총리와의 한중회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관심 갖고 보겠지만 진짜 관심 갖고 볼 나라가 어디였을까? 미국이 가장 관심 갖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갖고 봤을 거고 일본이 관심을 갖고 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정상이 만나서 북핵 제재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을 경험한 후라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들하고 만나서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중국과 만나서 러시아와 만나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거냐? 북한과 만약에 만날 경우에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거냐? 이거 관심 있게 지켜봤을 거예요. 문재인이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문재인이는 미국과 만날 때, 일본과 만날 때, 일본하고는 거의 만나지도 않았지만 만날 때 하는 말과 돌아서서 중국에 가서 하는 태도와 언행, 러시아에 대한 언행,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앞에서 취한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문재인이 저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회의에서의 이 강한 대북 메시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것을 미국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믿을 만한 파트너다라고 정말로 확신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만났을 때 하는 말과 중국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똑같구나. 그러면 윤석열 정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북한도 주의 깊게 들여다봤을 텐데 북한은 아마도 뒤통수 맞은 기분일 거예요.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냈을 때 맞장치고 맞받아쳤어야 맞받아칠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이게 리창의 얘기는 완전히 꼬리 내리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아마 굉장한 낭패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중국도 못 믿겠네. 러시아도 못 믿겠네. 외교라고 하는 게 당사자국에 대한 메시지도 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세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와 행보가 미국과 일본에게는 더 강한 신뢰를 주는 그런 행보가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 문재인이 때하고는 다르네. 이거 그냥 쉽게 함부로 다룰 나라가 아닌 것 같네 이제는. 라고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진짜 국제 미아가 되겠네. 중국도 예전의 중국 같지 않고 러시아도 당장은 지것들이 무기가 필요해서 우리하고 손 내밀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나라네 라고 하는 또 다른 냉정한 국제 현실을 김정은이가 깨닫는 계기가 됐을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할 말을 하는 대한민국. 그래야 국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이것들 공천을 혹시 김정은이가 하는 거 아닐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공관위원회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이 꼭두각시들 세워놓고 실제로는 김정은이가 다 이거 어느 지역에는 누구 쭉 하는 식으로 해서 리스트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공천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는 이것들이 김정은이가 하는 말 그대로 태영호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 태영호의 그 국회 질의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하는 이 막말을 내뱉은 그 박영순인가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자는 전대협 부의장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대협은 그야말로 종북주사파들의 소굴입니다. 네, 이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또는 인간 쓰레기, 이 표현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비난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 탈북자 중에 김은주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이거는 탈북민들한테 퍼붓는 북한의 가장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도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나한테 공격한 것은 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탈북민 전체.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 전체에 대한 인신공격이고 인격 모욕이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태영호 의원이 너무 분해서 그런지 단식하고 있다는 이재명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안에 농담 따먹게 하고 있던 이재명이가 그저 들어오게 해 라고 해서 잠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3분 얘기하다가 다시 쫓겨났어요. 처음에 이 태영호 의원이 이재명이한테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천막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개딸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쇼하지 말고 얼른 가라. 북으로 가라 그랬어요. 북으로 가라. 그럼 그 태영호 강제 북송시키려고? 또 이것들 정권 잡고 있었으면 태영호 강제 북송시킬지도 몰라요. 이것들 하는 행태가. 그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도 천막에 앉아있던 이재명이하고 그 옆에 바짝 붙어있던 이 윤호중이 이런 것들끼리 태영호를 조롱하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태영호가 마침 절박한 심정으로 항의서한 가지고서 전달하겠다고 들어오는데 밖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개딸들이 막고 있고 소란스럽잖아요. 실랑이가 벌어지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텐트 안에서는 그 태영호 의원을 가지고 지그들끼리 조롱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 윤호중이가 공천받고 싶어서 저러나? 그러자 이재명이가 충성심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또 김상이라는 자 있어요. 그 라임에 그 먼저 환급 받아가지고 손해를 최소화한 사람 있죠. 다른 사람 몇 억씩 손해 보는데 몇 천만 원 손해로 끝낸. 그리고 나서는 내가 손해 봤는데 무슨 투기냐 이러고서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다니는 그 김상이라는 자가 옆에 앉아 있다가 진짜 저거 사악해 그랬어요. 태영호를 향해서 진짜 저거 사악해. 승관이가 계속되자 이재명이가 아이고 야야 그저 천막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태영호가 들어가서 이재명이한테 어쨌든 상대당 대표니까 악수를 청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악수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악수도 안 돼요? 악수도 안 돼요 그랬어요. 태영호가. 황당하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 합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안 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자유주의 사상 감염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었겠죠. 이재명이는 그간 단식장을 찾은 야권 정치인들이 있죠. 뭐 이해찬이를 비롯해서 많잖아요. 이것들하고는 다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하고는 악수를 거부했어요. 옆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염 위험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따라서 이것은 코로나 감염이 아니라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사상 감염을 경계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재명이하고 태영호가 어쨌든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 3분 동안 태영호가 쭉 설명을 하고 이재명이는 빨리만 되풀이하고 끝냈어요. 빨리.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태영호 의원을 다시 천막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태영호 의원은 그 천막 옆에서 가지고 갔던 항의사안을 이제 낭독하고 상황은 종료가 되는데 이때 태영호 의원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자 이재명이가 옆에 있던 자한테 한마디 해요. 엄청 억울했던가 보지. 엄청 억울했던가 보지. 그러면서 옆에 앉은 김상희가 저런 사람 공천한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하자 이재명이가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을 국회의원까지 시키면서 그러면서 한때 공산당이었다고 홍범도 장군 파멸을 해? 이걸 보니까 이 대목을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진 것 같아요. 단식 9일째.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정신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갈 것 같으네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 그러나 목숨 걸고 공산주의 치하를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과 처음부터 빨갱이였고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독립군과 함께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했으나 끝내 죽을 때까지 공산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산당이 봐주는 연금이라든지 여러 편의를 받아가면서 여유 있게 살다가 죽은 홍범도하고 어떻게 같은 공산당입니까? 홍범도는 공산당으로 살다 공산당으로 죽었고 태영호는 공산당이었다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향해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이에요.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로 봐서 이재명 이자의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단식 탓이겠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라는 발언,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들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 이게 임수경인가 그렇죠? 아마 그 평양 갔다 온 탈북 대학생 면전에다 대고 변절자라고 욕을 했어요. 변절자. 탈북한 사람을 변절자라고 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김정일, 당시에는 김정일 시대인데
김정일을 배신한 변절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변절자라고 하면 이자의 마음속에 있는 조국은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임수경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임수경의 마음의 조국은 북한인 거예요. 임수경의 마음의 영웅은 김정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한 대학생을 보고 어디 네가 감히 김정일 수령을 배신하고 변절하고 와 라고 욕설을 퍼부은 거죠. 이 태영호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한 이 민주당 의원도 전대협 부의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회의원들인가? 네이버 언론 장사를 그만둬야. 예,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대선 사기 기사를 확산시킨 네이버 언론 장사를 그만둬야 한다. 예,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이걸 종북 주사파 매체죠.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걸 KBS, MBC, JTBC 등 방송이 사실 확인 없이 퍼날랐어요. 이 퍼날른 매체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네이버였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가짜뉴스 여론조작의 매개체로 역할한 사례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광우병 괴담 때도 온갖 괴담이 행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던 것이 네이버다. 문재인의 드루킹 조작, 드루킹 댓글 조작 공작 이 주 무대도 네이버였다. 또 최근에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극단 선택 이후 한교를 타겟으로 한 이 괴담 가짜뉴스 또 네이버 맘카페를 통해서 유통됐다. 이런 괴담 가짜뉴스는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하고 또 이 글들은 각종 블로그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씻기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 네이버는 제휴할 언론사를 선택하고 뉴스 배열 편집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무소불위 언론사로 군림해왔다. 조선일보도 네이버에 종속됐어. 지금도 종속돼 있어요.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언론사일 수 있다.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최근 조사에서 뉴스를 어떻게 접하냐고 하는 질문에 네이버로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국민의 67%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무소불위의 이 언론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네이버가 그에 맞는 책임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진 적이 없다. 이번에 가짜뉴스 만든 뉴스타파를 CP 제휴 언론사로 선정해서 컨텐츠 사용료를 주어온 것도 네이버다. 네이버는 이렇게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면서 자신은 언론이 아니라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피해왔다. 클릭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 올리고 더 많은 부가 수입 만드는 데만 열중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빠져나왔던 것이 네이버다. 언론 기사는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회의 공기로서가 아니라 장사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이다. 이에 따른 폐해와 인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 회피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과 종북주사파 시민단체들의 비호 아래 이루어져 왔다. 민주당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유통 방식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올 때마다 포털 규제는 언론 장악이다 이러면서 반대했다.
네이버를 통해 괴담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이 이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그지없이 좋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네이버 등 몇몇 대형 포털이 언론기사 유통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실에서 포털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이버를 이대로 두면 괴담과 대선 공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조선일보가 뒤늦게 네이버 개혁을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네이버 문제를 제기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죠.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왜 이제서야 하냐고 질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와의 전면전, 언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권력 최 네이버의 사실상의 이 뉴스 편집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1년 전 아시아투데이가 시작했고 지금도 그 네이버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동안에 어떤 언론으로부터도 도움과 연대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네, 이제 좀 정신 차립시다. 네, 언론인 여러분, 언론사도 아닌 네이버 같은 포털 업체한테 고삐를 메어서 끌려다니는 정말 쪽팔리는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을 이번에는 좀 스스로 각성하고 청산합시다.